저희가 그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고 보수주의를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라이브로 시도를 했는데 조금 기계적인 이슈가 있어서 녹음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귀한 두 분의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일단은 따보바리 멤버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씩 각자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마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요. 이름은 임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 편인데요. 일단은 지난 방송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누구인지 제가 간단하게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좀 이해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Y세대랑 Z세대에 대해서 다시 좀 짚어드리면 80년대부터 이제 2000년까지 태어난 2000년대 생까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10년을 단위로 이제 80년부터 90년까지 세대가 이제 얼리 Y 세대. 혹시 얼리 Y 세대신 분 있나요? 저요? 네, 은희님. 네. 저도 얼리 Y 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 세대까지가 레이트 Y 세대. 제가 레이트 Y 세대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마크님은 AY. 레이트 Y 세대죠. 그리고 2000년 이후 세대는 이제 Z 세대. 지금 게스트는 Z 세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Y 세대랑 사실 Z 세대도 좀 결이 다르다. 그리고 Y 세대 안에서도 얼리 Y랑 레이트 Y가 사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쭉 넘기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죠? 저희가 이제 따보바리라고 해서 책 모임으로 만나게 됐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따보따보 프로젝트 중에서 독서 토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두 분은 일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거의 뭐 따보따보의 싱크탱크 같으신 분들. 몇 기냐? 일기다. 보수주의 이제 거의 거의 이제 브레인과 같은 분들이신데 간단하게 활동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좀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책을 되게 읽을 수 있는 강제성이 생겨서 좋았어요. 솔직히 직장인이면 집에 와서 늘어지기가 쉬운데 그 따보바리를 하면서 책을 읽게 되니까 좀 예전 같았으면 유튜브 보고 다른 거 있을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좀 매일 같은 일상이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좀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따보바리 3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3기 도전. 네, 우리 마크님도 간단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12년 정기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던 진짜 역사를 따보바리 활동하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알아서 좋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될 그런 역사적 지식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보바리 3기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진짜 정체성과 뿌리를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추진을 하긴 했는데 제가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되게 생각이 깊고 되게 다양하셔서 제가 이런 관점도 있구나. 또 제가 배우지 못했거나 제가 익숙하지 못한 내용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진짜 특히 우리 밀레니얼 세대, 다음 세대 분들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다룰 내용도 한번 토의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두 분이 익숙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이해하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리포트에서 저희가 좀 출처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지금 7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1인 문화, 그리고 가성비, 공유, 워라밸, 존중, 가치 이렇게 해서 7가지 단어가 밀레니얼 세대를 좀 대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좀 대변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그 카테고리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모바일을 좀 살펴볼 건데 모바일 하면 좀 어떤 밀레니얼 세대 특성이 좀 생각나시나요? 자연스럽게 두 분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 전 모바일 하면 스마트폰이 생각이 나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놓지 못하는 네, 그런 어떤 특징이 생각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어떤 소통에 쓰이는 수단들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게 저희는 지금 현재 카카오톡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레이트 Y 세대는 인스타그램을 좀 주요 소통 수단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매체지만 한 익명의 다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참 소통 플랫폼의 어떤 진화구나 이런 거 보면은 재밌어요. 버디버디 세대였어요. 맞아요. 레이트 버디버디가 있었죠. 네. 맞아요. 거기서 사이버드로 진화를 그쵸. 맞아요. 도토리 도토리 열심히 모았죠. 열심히 네. 부금을 사고. 그래서 그쵸? 막 꾸미고 추억 돋는다. 맞아요. 햄토리 사고 이랬는데 미니뮤 막 꾸미고. 네, 그쵸? 반 꾸미고 다이어리스 맞아요. 공유 다이어리 게시판. 비공개도 쓸 수 있고 막 전체 공개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 시대로 왔네요. 네, 페이스북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Z세대는 페이스북을 또 의외로 카카오톡의 어떤 대체하는 수단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메시지도 많이. 페메라고 페메. 해가지고. 페메하면서. 그쵸. 약간 카카오톡 기능을 페메로 하는, 그쵸.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유튜브에서도 대화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 유튜브로 대화 보낸대요. 문자 보내는. 요즘 더 어린 친구들은 아예 그냥 브이로그 찍고 친구들한테 링크 공유하고 거기 댓글 달고 아니면 대화 그걸로 하고 더 어린 친구. 그리고 약간 그 단모라고 하는 개념 알아요? 단모라고. 반말 모임? 응,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Z세대 전문 용어. 뭐 단모. 그 뭐였지? 막 저는 진짜 모르겠네요. 반말, 하자. 네, 반말 모드. 반말 모드. 반말 모드. 아, 그리고 막 유튜브 채널들끼리 서로 이렇게 팔로잉을 약간 품앗이처럼 맞아. 해주고, 그러니까 한 채널의 팔로워들이 다른 채널 가가지고 서로 네, 막 방송도 봐주고 팔로우도 해주고 약간 품앗이처럼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Z세대. 그렇죠. 또 뭐. 네, 영상이 더 친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글보다는. 모바일 사실 Z세대가 특히 약간 핸드폰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모바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기가 아닐까. 자기 약간 신체 부위 같은.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아예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이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시기에 이걸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있고 이제 학생들은
친구들이랑 소통을 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걸 잘 해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이 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시기가 중요한 거지 일단은 무조건 다 가지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모바일 자체는 정말 신체 일부처럼 말 그대로. 그거 아세요? 중국에서는 어떤 부모님이 그 자식이 너무 핸드폰만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그 아파트 베란다에 던졌는데 같이 떨어졌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봐도 되게 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세대한테 모바일은 단순히 어떤 이렇게 기구 디바이스가 아니고 정말 신체 같은 그런 대상이다라고 저는 느꼈고 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은희님이 좀 관계를 모바일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1인 문화 쪽 키워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요즘 막 약간 혼술? 뭐 그쵸? 혼밥? 이런 좀 1인 문화가 많잖아요. 그쵸? 개인적으로 좀 어때요? 혼자 좀 익숙하신가요? 두 분? 저는 굉장히 익숙한 편이에요. 네. 혼자 밥도 많이 먹고 제가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냥 네, 아무래도 시간을 맞춰서 밥을 먹고 하는 이건 좀 어렵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바쁘고 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럽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고 또 코인 노래방을 이렇게 자주 갔어요. 혼자 가서 그냥 그 부스에서 이렇게 막 맞아. 부르는 스트레스 해소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1인이 두렵지 않게 된 게 모바일 덕택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있어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예전에 같았으면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되게 머뭇머뭇하면서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기본으로 보면서 먹고 보면서 뭐 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얘를 정말 떼놓지 않고 누군가 들어올 틈도 없이 얘랑 함께 하니까 1인 문화가 점점 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옆에 없어도 얘로 이미 이 세상 안에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1인 문화?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나 혼자서도 여기서 전 세계를 만날 수 있고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요즘 식당도 다 이렇게 1인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인테리어도 다 그렇게 바뀌었고 뭔가 뭐 코인 노래방도 사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개인 문화들이 약간 그런 어떤 산업 비즈니스에 반영이 된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익숙한 것 같아요. 1인 문화가. 약간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1인 문화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문화가 뭔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이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채널이 되기 때문에 더 계속해서 뭔가 종류가 많아지고 즐길 거리도 많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 해소의 돌파구일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돌파구 같으면서도 하지만 그 뭔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 어떤 즐거움 이런 거는 채워주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걸 하는 약간 일시적으로 즐겁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실의 도피처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모바일 안은 사실 세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현재 뭔가 그것에 속해가지고 행동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콘텐츠 중에서 뉴스가 아니면 사실 거의 픽션 콘텐츠가 대부분인데 그런 거에 뭔가 이렇게 몰두하다 하면서 이제 좀 현실을 좀 잊을 수 있지만 그런 게 너무 꼰대 같나요? 솔직한 저희의 생각이죠.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이제 픽션 콘텐츠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게임이나 그쵸? 뭐 먹는 먹방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원초적인 그런 것들 자극하면서 생각 없이 보게끔 하는 현실을 좀 잊게 하는 그런 콘텐츠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먹방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돌 무대 이런 거, 네. 그리고 웹드라마, 웹드라마 웹툰. 많이 맞아요. 소설은 있긴 해요. 네, 소설을 많이 읽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길지 않은 유튜브 영상을 스낵컬처라고 하는데 맞아. 웹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스낵컬처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코로나가 더 1인 문화에 기여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렇죠. 계속 거리를 돌아 우리가 서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되면서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뭐 1인 문화 특이하네 뭐 누구나 뭐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저 가끔 해보는 건 좋지 근데 요즘은 마치 그게 미덕인 것 마냥 서로 거리를 두어주세요 뭐 명절 때도 만나러 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좀 단절 오히려 막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천하고 막 그걸 권유하고 이러니까 젊은 세대만 누렸던 1인 문화가 점점 이제 나이대도 더 퍼지는 것 같고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뭐 가끔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것들이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는 또 얼마나 다른 또 문화들이 나타나고 그 1인 문화는 또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을 사실 이제 어떤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인 관계를 모바일 안에서 맺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의 그런 대인 관계도 되게 좀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소통하는 법도 사실 되게 뭐 저희의 문제지만 사실은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사실인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시점, 그쵸? 보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욱더 1인 문화가 강화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서클 안에 키워드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가성비. 자, 가성비가 이제 가격 대비 성능, 그쵸? 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뭐 가성비 관련돼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호갱 잡히지 않으면은 그런 경향이 살짝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키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 뭐예요? 쿠팡? 네, 말해요? 네. 다 얘기해도 돼요.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그 플랫폼에 올라오는 상품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후기를 엄청 꼼꼼하게 보고 비교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저희 언니라든가 얘기를 해보면은 다 그냥 비슷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산다고. 왜냐면 좀 이렇게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만약에 더 괜찮은 물건인데 같은 가격이면 형이 약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후기도 최대한 열심히 보고 또 후기를 열심히 잘 써줍니다, 사람들이. 맞아. 네. 진짜로. 맞아요, 꼼꼼하게. 되게 재밌고요. 그거 보다가 시간 안 적겠어요. 리뷰보다가. 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랑은 사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뭔가 정보를 공유하는데 되게 활발하다. 맞아요. 그쵸? 이런 그 정보 교류를 통해서 자기 거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를 자기가 습득하는 게 되게 빠른 세대인 것 같아요. 그냥 예전 어르신들은 그냥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지 이 정도였다면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어플 평점으로도 알 수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리뷰 때문에 오히려 사장님들이 리뷰를 신경 쓰지 음식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리뷰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가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친구도 손님이 많이 오는 것보다 손님이 왔다 가고 나서 그 리뷰를 되게 많이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 리뷰 별점 하나에 이게 노출도나 손님이 재방문하는 거나 아니면 홍보 광고가 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좀 똑똑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게 밀레니얼 Z세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되게 다이소를 좋아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이소 제품을 되게 많이 구매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품 기능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사실은 브랜드가 사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실용성? 그런 합리적인 경향?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아닌가요? 어떻게? 저는 그래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검색했을 때 다이소에도 있는데 굳이 뭐 이걸 더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나? 제가 느끼기에 저희 밑세대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뭐 허식? 뭐랄까, 허색? 이렇게 어떤 나를 좀 이렇게 꾸미고 포장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했다면, 저나 이제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허례허식보다는 약간 좀 실용성, 그쵸? 합리성? 이런 것들이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공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중고 거래 같은 것도 별로 이렇게 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막 당근마켓 이런 거? 당근마켓, 뭐 동묘시장 같은 데 가고, 음. 막 옷 같은 것도 빈티지 샵 같은 데 가서 오히려 막 득템했다고 좋아하고, 힙하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공유하는 것도 막 사람들보다는 약간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유하는 그런 당근마켓 사용하시는 분? 저요. 아 진짜? 네. 되게 많이 팔았어요. 진짜로? 30만 원 번 것 같아요. 대체 뭐야? 어떻게 가셨길래? 되게 프로 만화책도 엄청 팔고, 아, 진짜? 물건 막 가전제품 막 팔고. 수요가 좀 높았나 네. 봐요. 그리고 뭔가 동시내에서 교류하는 그런 게 되게 발달 되게 되더라고요. 진짜 당근마켓 그 이름 그대로 많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장터. 네, 아나바다 느낌? 아나바다를 어플로 연결한 느낌? 바뀌어 쓰고 나눴어. 또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게 이제 내 집을 갖기 되게 어렵고, 뭐 이제 뭐 M4 세대 그런 개념처럼 뭔가 소유의 개념이 좀 어색하고 좀 멀게 느껴져서 공유로 그냥 내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들, 구매하고 싶은 것들을 약간 그냥 공유로 구매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공유랑 키워드 보자마자 그냥 어때요? 그 스트리밍 플랫폼 계정을 공유하는 음. 그 예시가 생각나는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죠. 4명이서 모여서. 저는 왓챠 구독하고 있습니다. 음. 되게 맞아요. 막 내가 계정 주인이야 이런 소유권, 나의 소유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같이 콘텐츠 보려고 모였으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재밌는 콘텐츠 보자, 이런 개념으로 딱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되게 가감 없이 그냥 공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아무튼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좀 밀레니얼 세대들이 추구하는 실용성, 합리성을 좀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고, 자, 세 번째 키워드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워라벨인데, 이제 은희님은 사실 직딩이시니까, 그쵸? 네.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까, 워라벨 관련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실래요? 어떤 게 떠올리시나요? 워라벨 하면 그게 언제부터 이게 유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왔겠죠, 영어니까.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근데 이게 진짜 저희 세대의 좀 대표적인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얼리 와이든, 레이트 와이든, 뭐 Z든 지금 현재 20, 30대 직장인들의 가장 큰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1순위는 워라벨이 되는가. 일만 성실히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그 일과가 끝난 그 6시 이후 또는 뭐 7시 이후에 내 삶이 두
두 번째 인생 약간 그런 오히려 그 인생을 위해서 지금 잠깐 9시부터 9 to 6 그냥 묶여있는 저당 잡혀있는 시간 이거 잘 버텨서 그 이후의 시간은 알차게 살자. 좀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서 저도 근데 되게 워라벨 있으면 좋지 하는데 좀 보수주의를 점점 배우면서 느낀 게 과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모두 다 그렇게 산다면 그런 생산성이나 그런 나라의 그 부강해지는 그 부는 언제 이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조건 좋은 것인가? 보수주의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되게 보기는 좋은 떡인데 실상은 그렇게 막 몸에 좋은 열매 같은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네. 보통 직장인분들은 네. 9 to 6 딱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끝나시면 취미생활 이런 거 보통 하시나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하는 편이었어요. 막 퇴근 후에 취미 생활을 하러 홍대로 간다던가 뭐 좀 핫한 데 간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아무튼 자기 삶에 대한 투자를 되게 자기 개발. 네, 자기 개발. 그리고 이 직장이 그 워크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요즘 다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뭐 한 직장을 20년 다니고 뭐 그게 미덕이었던 건 딱 우리 윗세대였고 이제는 내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뭔가 개발을 하든 아니면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 좀 놀자. 약간 그런 마인드? 그래서 저도 워라벨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그런 보수주의 가치들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이게 과연 무조건 옳은 것인지 이게 직업을 선택하는 1순위가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보수주의 가치, 그러니까 보수주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 주어진 어떤 직업을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가치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워라벨보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워라벨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과연 보수주의자로서 워크앤라이프가 밸런스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야근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 되게 항상 이렇게 능력이 이제 미달이어서 되게 야근을 많이 하면서 그 제 부족한 부분을 막 채워나갔던 사람인지라 정말 이게 9 to 6로 내 일들이 끝나는가 저는 의문이 사실 들고요. 또 뭐 예랑님은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해요? 워라벨 중요해요? 텐데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항상 워라벨이 좋은 건 아니니까 제 주변 청년들 보면은 그런 워라벨이 지켜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직무에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단순히 어떤 이 세대의 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취업 시장이라던가 그 기업 구조라던가 이런 데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뭔가 생긴 그런 특성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게 취업 시장에 진입이 잘 안 되니까 네, 막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항상 자리를 꿰차고 있을 거란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좀 내재된 불안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소명 의식도 자연스럽게 별로 안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뭐 저는 아직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열정 페이를 정말 싫어합니다. 네. 서포터즈 이런 건데 페이를 안 주면은 일단 지원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 경향이 살짝 있고요. 시간은 왜냐면 비용이니까 그 시간에 내가 뭔가 자기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그리고 다른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을 들여서 뭐 서포터즈든 대외 활동이든 하는 것인데 페이를 안 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이 될 것인가 막연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어플라이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얼리 Y 세대인데 저희 때만 해도 무급 인턴이 진짜 많았어요. 저도 무급 인턴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 이제 막 한두 달 하는 인턴에서 엄청 많은 경험을 막 쌓아가지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다 유급 인턴, 거의 대부분 유급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아 되게 좋아졌구나 싶기도 한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뭔가 내가 경력을 쌓고 경험을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들이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경험보다는 오히려 좀 돈을 좀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그 귀한 경험들을 좀 많이 잃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젊을 때는 사실 돈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싶고, 근데 그게 뭐 이제 도아니면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돈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좀 크게 생각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무급 인턴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 진짜? 우리 때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도 그랬던지는 몰랐어요.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는 무급 인턴이라고. 그러니까 워라밸을 통해 소확행을 추구하는 세대. 예를 들면 취미로 하는 어떤 아트, 예술품 만들기. 그러니까 그거 작은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존중? 그렇죠? 존중이란 단어 저는 좀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존중 잘 모르겠네. 존중? 저는 진짜 여기 밀레니얼 세대가 좀 나와서 같이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존중이 중요한가? 근데 그냥 제가 떠올랐던 거는 학생인권 조례가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이 단어 보자마자. 그 학교에서 요즘 되게 학생인권 조례 하면서 학생들이 되게 그런 인권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걸 많이 배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질서나 권위를 되게 무너뜨리는 것들로 변질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교권 추락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훈육할 수 없고 바른 길로 이끌어낼 수 없고, 그러니까 맹목적인 존중으로 너무 몰려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그런 인권 조례가 떠오르면서 존중을 되게 원하지만 과연 존중은 하고 있는 세대인지 전 좀 그게 궁금해요. 그들의 그런 새로 나온 단어들이나 만들어내는 문화나 밈 같은 거에서 우리의 그런 오래된 선조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좀 희화화하는 단어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틀딱이라던가 뭐 꼰대라던가 그런 걸 밈하면서 그걸 되게 우스꽝스럽게 여기는데 정작 본인들을 좀 무시한다 하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 그러면 나이 많으면 존중해야 되는데 그럼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밀레니얼 세대들의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저도 결국은 꼰대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꼰대라는 단어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진짜? 꼰대 좋아요. 꼰대. 저는 제가 꼰대 같아요. 저도요. 저는 꼰대예요. 저도 된 것 같아요. 예랑님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아직 아닙니다. 저는 꼰대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모두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MZ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두 옳지 않고 정확하게 옳은 기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약간 고집으로 보이기 때문에 꼰대죠. 꼰대예요. 저는 꼰대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꼰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윗분들 인생의 선배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약간 그런 프레임이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서 막 선배님들 막 2, 3년 차이 학번 네. 선배님들 먹으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때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야, 나는 있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 막 안 되게, 되는 말이야. 막 초롱초롱하게 듣고, 네.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막 이런 어떤 태도가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인사도 받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나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일단, 그 모바일 세대라기다 보니까, 사실 그런 대인 관계를 좀 어려워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약간 그런, 꼰대가 얘기하네. 약간 지금 꼰대 모드네. 약간 그런 게 딱 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를 정말 위해서 해주려고 해도 딱 그런 모드로 바뀌면서, 막 딴짓하거나,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는 약간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사실 이렇게 단절시키는 용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단절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용어인 것 그쵸. 같아요. 네. 딱 꼰대, 지금 꼰대가 얘기하네?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꼰대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경험과 지혜가 단 한순간에 굉장한 어떤 굉장히 상투적인 그런 말들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게 프레임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떤 삶에서 축적한 시간은 무시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축적된 시간과 그 속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지혜 이런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존중도 해드려야 돼요. 물론 그분이 철없는 어른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권위를 뭔가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무너진 것 같고 그 이슈에는 학생 인권 조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은희님이 했던 말 중에 와닿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존중받기 원하는 세대인데 과연 그들이 이전 세대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 맞아요. 너무 존중받기 되게 칭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칭찬 막 고래를 또 춤추게 네. 하는 것처럼 칭찬해주면 엄청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막 자존감이 막 상승하는데 과연 이전 세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좀 칭찬을 먼저 하면서 그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맞아요. 생각해요? 그건 진짜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방법이고 네. 약간 요즘 애들 왜 이래? 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막, 요즘 애들 왜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인가 그 무슨 유튜브 저번에 1편에서 보여주신 그 유튜브에서 뭐 맥주 그거 다 쓰러졌는데 학생들이 치우는 거 보면서 세상에 되게 괜찮은 청소년들도 많고 MZ세대가 저도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흐름이 많다 이거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들이 되게 그냥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시대적으로 항상 어린 사람들은 그냥 개념 없어 별로야 라는 평을 계속 받지 않았나 생각해보니 저도 어렸을 때 요즘 애들 되게 싸가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존중을 저희도 먼저 해줘야죠. 사실은 그들의 가치나 가능성을 생각하며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다음 세대잖아요. 되게 중요한 세대인데 저희가 이제 보수 활동하면서 많이 듣는 이전 세대 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너네들 왜 그러냐 저희가 약간 대변해서 받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네네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데 약간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편견이 사실 이전 세대 분들한테도 좀 있고 그쵸? 서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분명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되게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약간 그거를 이렇게 다음 세대 요즘 애들이라고 이렇게 씌워가지고 약간 그렇게 갈라치기를 한다. 두 표현을 조심해야겠네요. 꼰대와 요즘 애들. 요즘 애들 이런 근데 요즘 애들 이렇게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서 일반을 하기보다는 맞아요. 개개인. 맞아요. 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피드백을 줄 때 구체적인 상황으로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좋았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든지, 그쵸? 먼저 칭찬을 먼저 해주고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어떤 교훈에 대해서 얘기해주거나, 그쵸?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네. 그래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그런 권리, 그쵸? 칭찬받고 싶어 하고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이 있다. 근데 조금 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책임, 그쵸? 책임과 권리가 균형 있게 잡히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치에 열광하는 세대라고 좀 워딩을 해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네. 어때요? 어떤 가치에 열광하나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에 있어서는 네. 되게 스스럼 없이 그거를 쭉 밀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큰 힘이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가장 운동력이 있을 세대여서 그런지 열광하고 그걸 쭉 밀고 나가는 게 근데 그 기준은 본인이 옳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옳은 부분들로 가면 정말 좋은 식으로 나아가겠지만 옳지 않은 부분으로 나아간다면 많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 세대 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었던 세대니까 이런 뭐 가치 이런 거보다는 사실 당장 그렇죠? 일자리라든지 당장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했다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풍요가 오고 이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것들, 그렇죠? 이데올로기 지금 전쟁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가치 같은 거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주의 가치를 저희가 좀 이렇게 다음 세대한테 좀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보수주의 가치가 좀 밀레니얼 세대한테 먹힐까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집중하고 있는 가치는 평등, 공정 이쪽에 있는 것 평등이랑 같아요. 공정. 네. 자유? 근데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어떤 보수주의가 말하는 자유가 같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평등과 공정 이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느낀 이유는 그 남녀 불평등 이슈에 관해서 굉장히 젊은 여자 친구들이 습득을 하고 또 스스로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고 그런 일들이 번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옳다 그르다 이거를 여기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그게 이제 화두가 되고 뭔가 이런 바람이 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축적되어 온 어떤 데이터라든가 임금 격차의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언론에 계속 더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는 뭐 성범죄라든가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2018년도에 미투 운동이 있었죠. 그때 이제 완전히 표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냥 스스럼 없이 이제 공론장에서 그런 이슈를 말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으면서 바로 평등하지 못하구나.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아직 공정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어떤 뭔가 옳은 거를 추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뭐 버닝썬 사건이라던가 엠번방 사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젊은 여자 밀레니얼 세대들 그 친구들에게 어떤 분노라든가
그런 무력감이라던가 이런 걸 계속 심어주면서 그게 굉장히 이 밀레니얼 세대, 특히 이제 여자 친구들에게 평등이라는 가치를 품게 하는 그런 계기 같은 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친구들 왜 이렇게 막 페미니즘에 막 사로잡혀 있냐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 어떤 맥락을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보수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친구들을 볼 것인가 혹은 뭐 그 친구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페미니즘도 물결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1물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그 서프로제트 참정권을 위해서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 그분들 교육권을 위해서도 싸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어찌 보면 그분들의 역사로 우리가 이 참정권과 교육권 이런 거를 얻게 된 것인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땅히 배워야겠죠. 근데 이제 막시스트 페미니즘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뭔가 약간 눈 똑바로 뜨고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 막시스트 페미니즘의 일물결, 그 서프로제트 그 페미니즘과 좀 달라요. 그래서 급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불평등, 특히 뭐 가정 안에서의 그런 가부장적 불평등 이런 걸 해체하기 위해서 가족이 해체돼야 한다. 그리고 어떤 성이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성혁명을 얘기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계속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남녀가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에너지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향해 어떤 굉장히 혐오적인 분노의 시선으로 본다던가 편견어린 시선을 본다던가 반대로 남성도 여성에게 그런 시선을 준다던가 계속 증오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노를 심어주는 사상인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빌려서 말씀드린 건데 맞고 결국 그 끝은 가족의 해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페미니즘을 접할 때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어떤 약간 지식적 측면에서 내가 이게 뭔지 궁금해서 한번 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공부해도 괜찮지만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너무 꼰대 같다고 하지 마시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마크님은 사실 그 페미니즘 쪽으로 보수주의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페미니즘 영역에서 사실 보수주의 가치를 들고 좀 활동하길 원하셔서 그렇죠? 앞으로 또 사실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가 되고요. 그때 좀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따보바리 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건데 그 제1물결의 참정권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거 같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투표권 했을 때 저희는 여자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남녀 모두 투표권 하나씩 해서 싸우지 않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평등의 나라로 시작했다는 게 저는 따보바리 그 이승만 대통령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나라 여자들이 싸웠겠지 했는데 전혀 싸우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남녀 투표권 하나씩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분노하는 그런 영역들 속에 우리나라의 역사도 좀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 분노도 좀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입체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범죄들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알게 되면 그게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진짜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정말 싸울 수 있고 결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구나라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데올로기 싸움이 가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거를 위한 사실 그쵸? 싸움인데 마크님 얘기처럼 사실 그 가치를 잘 파보면 되게 잘못된 그쵸? 의도들이나 어떤 안 좋은 어떤 속셈들, 공산주의 같은 그쵸? 그런 뭐 가정 파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의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가치가 정말 진짜 찐 가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그 가치가 온전하다면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 가치를 위해 진짜 싸울 수 있는 세대가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현실도 보게 되고 마크님 얘기하신 거 사실 지금의 현실, 그렇죠? 가치에 열광하지만 그 가치 안에 잘못된 의도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또 동시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걸 또 싸울 수 있는 세대다. 라고 하는 희망도 좀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수주의, 그럼 결론적으로 보수주의를 좀 밀레니얼 세대들이 좀 알게 되면 희망이 있을까요? 보수주의가 잘 먹힐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수로 통용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체시키면 잘 되지 그 기득권 보수? 약간 네, 약간 유교도 살짝 섞였고 뭔가 이상한 기득권의 음. 어떤 이익을 굉장히 그쵸. 보수하려는 그런 보수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차가운, 차가운 보수? 네, 차가운 모습. 매섭고 네, 매정하고 매섭고 막 뭔가 기득권. 나누지 않고 뭐 복지에 신경도 안 쓰는 보수. 신경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음. 보수 가치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영미식 보수주의, 그렇죠? 기독교 보수주의 가치를 많이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래서 그런 진짜 찐 보수주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안다면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들도 보수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세대가 아닐까, 그렇죠? 또뭐 은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수주의 가치가 밀레니얼 세대한테 어떻게 먹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방법이나 저는 이게 되게 매력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좌편향된 가치관들, 약간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전혀 약탈하고 오히려 해치는 가치관이라면 보수주의는 정말 그 사람의 삶과 그 주위의 가정과 사회를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좀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경험하는 그런 불공정과 불평등과 그런 옳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이 보수가 되게 되게 세련된데? 이거 되게 멋있고 오히려 보수가 이거 되게 힙하네? 라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보수주의자인 저희의 삶부터 더 힙하게, 더 멋있게, 그리고 더 세련되게, 그리고 그들에게 먹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수의 정수로 걸어가면 그게 먹힐 것 같아요. 굳이 막 잘 보여야지, 보수주의 잘 보여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보수의 가치대로 살면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아, 저게 진짜 삶이지. 그리고 생각보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바라는 삶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막 평화 이런 거 되게 사랑하고 가치에 목숨 걸고 가치 있는 것을 소비하고자 하고 그리고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되게 바라보기 원하고 막 세계 평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친환경 네, 이런 친환경 동물들 네, 동물들도 사랑하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보수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미 그 마음 속에 그게 끌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은희님 말을 진짜 찐 보수주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네. 되게 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와. 그걸 먼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멘토가 필요하다. 네. 일단은 키워드들을 다 7개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밀레니얼 세대한테 좀 뭐 우리를 포함한 얘기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Z세대를 구분져서 얘기해볼까요? Z세대한테 하고 싶은 말.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 네.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걸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단을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필요한 어느 정량의 지식을 채우면은 그 사안을 그래도 좀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길러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Z세대 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약간 어떤 인내심? 이런 것들 좀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세대 또 뭐 좋은 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귀하다. 일단 은희님 또? 저는 일단 Z세대 너무 축복하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 그런 단어인가? 그리고 너무 진짜 미래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곧 현재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나가면 또 과거가 되겠죠? 근데 그 시즌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청년의 때나 그런 삶의 한 자락에 본인의 삶이 M4세대나 뭐 저주받은 헬조선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멋진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멋진 시민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게 저력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런 민족에서 태어났고 지금 Z세대 너무 똑똑하고 맞아. 너무 능력이 출중한데 단지 지금 사회가 좀 뒷받쳐주지 못해서 취업이나 뭐 학업이나 그런 거에 막혀 있는 게 많지만 그걸 또 뚫어낼 수 있는 세대가 전 Z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헬조선 하지 말고 좀 그 안에서 이 나라를 바꿔갈 수 있는 좋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좀 움직임을 일으키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응원하고 저 또한 같은 그런 밀레니얼 세대로서 저도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같이 좀 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좀 잘 살게 한번 해봅시다.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한마디 할게요. Z세대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멘토가 돼야겠네요. 그쵸? 저희가 그들한테 뭔가 모범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연락하세요. 아, 진짜? 떼떼떼떼 자막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을 사실 만든 것도 뭐 저희도 밀레니얼 세대지만 저희보다 더 어린 Z세대와 같은 분들이 좀 보수주의가 뭐다라고 이해를 좀 해보고 또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좀 이해해보면 좋겠어서 저희가 좀 채널을 만들었고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또 이렇게 그냥 각자 가진 생각들 자유롭게 나누면서 콘텐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영상 하나 보고 세 번째 편에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Years from now, some of them may look back and ask themselves whether they've made the right choice, whether they've made the most of the opportunities they've been given. Together, we have the same mission. Over the course of your life, you will find that things are not always fair. You will find that things happen to you that you do not deserve and that are not always warranted. But you have to put your head down and fight, fight, fight. Never, ever, ever give up. Don't give in, don't back down, and never stop doing what you know is right. Nothing worth doing ever, ever, ever came easy. And the more righteous your fight, the more opposition that you will face.
In your hearts are inscribed the values of service, sacrifice, and devotion. Now you must go forth into the world and turn your hopes and dreams into action. America has always been the land of dreams because America is a nation of true believers. When the Pilgrims landed at Plymouth, they prayed. When the founders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y invoked our Creator 4 times. Because in America,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It is why our currency proudly declares, "In God we trust." And it's why we proudly proclaim that we are one nation under God. The story of America is the story of an adventure that began with deep faith, big dreams, and humble beginnings. 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 leaders never, ever give up. There'll be times in your life you'll want to quit. Never quit. Never stop fighting for what you believe in and for the people who care about you. Carry yourself with dignity and pride. Demand the best from yourself. The more people tell you it's not possible, that it can't be done, the more you should be absolutely determined to prove them wrong. Treat the word impossible as nothing more than motivation. Relish the opportunity to be an outsider. The more that a broken system tells you that you're wrong, the more certain you should be that you must keep pushing ahead. You must keep pushing forward. And always have the courage to be yourself. America is better when people put their faith into action. Pray to God and follow His teachings. Today, each of you begins a new chapter as well. When your story goes from here, it will be defined by your vision, your perseverance, and your grit. You will build a future where we have the courage to chase our dreams no matter what the cynics and the doubters have to say. You will have the confidence to speak the hopes in your hearts and to express the love that stirs your souls. As long as you have pride in your beliefs, courage in your convictions, and faith in God, then you will not fail. As long as America remains true to its values, loyal to its citizens, and devoted to its Creator, then our best days are yet to come. May God bless the class of 2017.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God blesses you. And I want to just say, you are special in every way.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